물리치료실에서 이제 재활병원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제 개인 공간에서 제 치료 관리를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몸보다는 마음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제 치료사 생활을 할 때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물음을 던졌을 때 대부분 책이나 외부적인 어떤 매스컴에서 병은 스트레스, 마음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몸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마음을 관리하면 몸이 낫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명상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명상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단계까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깨달음이고 이게 정말 나를 찾는 거고, 영적인 깨달음은 있지만 뭔가 하나 자꾸 악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까지 올라가면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저까지 가도 뭔가 삶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알긴 알겠는데 외부적인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물리치료라는 것만 안 맞는갑다. 사람의 몸을 좋아지는 거는 나랑 안 맞는갑다. 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다가 뭔가 삶의 길이 여기밖에 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를 오래 했으니 이번에 다시 뭔가 시작을 할 때는 몸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뭐 기초부터 다져보자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해본 결과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어떤 단계에서 추구해야 될, 갖춰져야 될 요소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몸을 만지게 되면 마음이 만져지는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몸이 진짜 좋아지기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신경의 조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오늘 마음과 엮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실제 해부 생리학하고 일반적으로 저기 자기 개발하는 쪽이나 아니면 영성 공부하는 쪽, 나를 찾는 쪽하고의 관계성을 제가 좀 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제가 예전에 이제 주로 좀 읽었던 책인데 바이런 케이티라고 있어요. 외국의 어떤 주부였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분이 많이 냈는데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강요하지 않고 뭔가 우리 도를 추구한다,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막 그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면서 되게 쉬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이런 케이티의 13장을 한번 요것만 읽고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은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얼굴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될까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이 어떻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도 오랫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작업의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 원하는 만큼 깊이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적 탐구를 하는 그 명칭을 작업이라고 그냥 명명을 한 거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작업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려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경전들은 많이 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스승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나요?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 뒤에 다음 생각이 오는데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은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재생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들을 놓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널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거리를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막으로 가곤 했지만 온 세상이 머릿속에 담겨 사막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껏 경험된 모든 관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주는 생각을 막 밀쳐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막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내 자녀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저기 멀리 사막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막에도 어떻게 스트레스 되는 생각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이. 그러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공간에 가든지 이 스트레스는 계속 따라온다. 요게 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진짜라는 걸 믿는 순간 고통이 계속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령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 할 주제랑 비슷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는 건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뚱뚱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난 지금 돈이 없어. 남편은 나를 이해해줘야 돼. 남편은 나를 이해 못해. 뭐 이러면 이 생각을 믿으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되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아내는 나를 떠나지 말았어야 돼. 그 사람은 날 떠나지 말았어야 돼. 그 사람은 날 버리지 말았어야 돼. 이런 세상은, 이 생각을 믿으면 스트레스. 세상은 구원받아야 해. 이 생각을 믿으면 스트레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은 제가 예전에 다 했던 생각들이고 믿었던 생각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생각들을 믿으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오류를 겪었던 게, 야, 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또 배운 걸 제안을 하는 측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친절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데 그걸 믿지 말라고 한들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 질문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는 그 생각을 믿고 있는지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깨달았다, 난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난 깨달았는지 안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고통을 주는 생각이 뭔지, 고통을 주지 않는 평안한 생각이 뭔지 그 차이를 나는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일어난 관념을 친구로 만나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 사람은 영적 통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주는 것들을 믿지 않았을 때 질문을 통해서, 내적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게 진짜 사실일까, 진실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자꾸 던졌을 때 그 생각은 나의 하나의 믿음일 뿐이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믿음 체계. 그 생각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내 마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이 생각이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제가 십몇 년을 공부를 했고 이 마음을 탐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모든 학문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모든 학문은 사실 자기 자신을, 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에 대한, 외부로 나아가는가 자기 내면을 탐구해서, 내면의 무한한 공간을 탐구해서 내부와 외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나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했을 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연관이 없을까? 몸을 이야기하는 데 가면 몸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기 마음을 얘기하는 데 가면 마음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내 몸이 아프면 뭐가 아파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을 아프다는 것을 어떤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프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어떤 부분을 풀어준다는 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게 되면 비로소 몸이 평화스럽게 돌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해부생리로 표현할 거고, 어떤 학자들은 이 마음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을 할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과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마음을 달리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는 원리가 뭔지, 또 몸을 만지면 마음이 치유받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통증이 왜 오는지, 이 고통이 정말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 자율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율신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율신경에 만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될까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어, 만약에. 정말 모든 문제의 증상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네이버 검색만 해도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라고 치면 불안, 초조, 신경 과민, 예민, 변비, 설사, 생리통, 생리불순, 소화불량, 미주신경성 실신,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만성피로, 호흡이 떨어져 그리고 심혈관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해. 그리고 목하고 어깨하고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디스크가 호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악관절장애, 두통, 그리고 무릎 통증, 관절염, 잦은 감기, 복부 비만, 혈압 상승 또는 저하, 수족냉증, 복부냉증,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자율신경계의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질환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질환은, 이 세상에 나온 질환은 너무나 많아요. 질환의 원인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몸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을 이해하게 된다면, 또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많은 증상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많은 부분들이 원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가지고 중추신경계라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계에 속하고 신체 내부의 내장기 감각이나 어떤 내장기의 통증 또 혈압 여러 가지 감소체를 통해 가지고 인체 내부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말하는데 뭘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을 말하냐 그러면 자율신경은 인체 내부 안에서 내장기의 균형과 내장기의 조절, 그러니까 내장기의 조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거는 신기합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의식적인 조절의 행동력은 이런 거예요. 내가 팔이 있잖아요. 내 손을 쥘 거야. 내 의식으로 쥘 거야 하면 쥐어지죠. 펼 거야 하면 펴져요. 내가 물을 마실 거야 하면 이 근육, 근골격계를 통해 가지고 물을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외부적인 골격의 움직임들은 나의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밥을 먹었어요. 식도야 멈춰. 음식물 거기서 멈춰 하면 멈춰지지 않아요. 이렇게 멈춰지지 않고 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무의식적 조절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은 뭘 조절하냐? 인체의 생존과 연관된 부분, 생명과 연관된 부분을 자율신경이 자기가 알아서 다 뚝딱뚝딱 조절해주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신경체계입니다. 이 신경을 이해하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 여기가 침이 나와가지고 침이 자기가 알아서 나와. 그리고 소화 효소가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름을 알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소화 효소들이 입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얘를 녹이고 부수고 해가지고 넘겨요. 넘기면 위에 도착하게 되면 펩신이라는 게 또 분비가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와서 얘를 안죽처럼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산성 액체도 있고 알칼리성 액체도 또 나온대. 우리가 이런 해부 생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무의식적 조절이 이루어져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영양분을 생성해서 혈액을 돌려가지고 혈액순환을 이루어지게 하고 신경이 잘 흐르게 하고 림프도 조절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생명을 자기가 알아서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명을 조절하는 신경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생명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조절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신체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소화 안 되고 흡수 안 되고 기력 떨어지고 면역력 저하되고 5만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이거는 생명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내 인체의 위급 상황입니다. 위급.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민해지는, 교감신경이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체가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근데 자율신경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조절이고 내 몸에 보호하는 장치의 조절 신경이다. 자동 조절 장치 신경이다. 거의 로봇과 흡사합니다. 제가 요즘의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AI가 많이 나오고 생각하는 AI가 나오고 뭔가 막 신경체계가 자기가 알아서 막 대답도 하잖아요. 이 인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그 최종 목표의 산물이 바로 인간의 신체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인체는 정말 놀라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는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내 인체, 이 몸의 생명을 조절하는 자동 조절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자율신경은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구조로. 그러니까 간략하게 계략화하게 되면 복잡한 이론을 빼고 대뇌 피질은 자기의 이성적 사고 판단, 우리가 의식적인 행동을 행위의 주체자로서 내가 손을 질 거야 말 거야 저기로 갈 거야, 쟤는 싫어,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저건 나한테 좋은 거, 저건 나한테 나쁜 거, 이런 판단은 대뇌 피질에서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성적 판단 사고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절대적인 옳은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옳은 게 있잖아요. 맞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에티켓이라는, 만약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교 사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에티켓이고 정말 옳은 거고 맞는 건데, 저기 인도로 가거나 저기 유럽에 가게 되면 그 사상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스트레스라고 주는 생각을,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 판단은 어떤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자기 생각을 반문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층에는 변형계라 감정의 뇌가 있어요. 충동의 뇌인데 이 감정이 이 자율신경 조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의 뇌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욕구의 조절을 이 감정을 통해서 같이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밑에 파충류의 뇌, 생존의 뇌, 바로 뇌간이라고 하는 그 뇌간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생명에 조절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조절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부위에서 우리 인체에 생명 조절되는 장치가 뇌의 최심층에 하나 있고요. 그 위에 감정 조절하는 뇌가 그 위에 덮고 있고, 그 위에 이성적 사고를 하는 뇌가 있어가지고 1, 2, 3이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협의돼서 통합되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저거는 생명이 위험해. 그러면 내 감정이 위험한 불안성을, 위험하다는 신호의 감정 체계를 막 긴장되는 감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내 생명의 뇌에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뇌는 이 불안과 위험을 인지해서 어떻게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내 몸을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로서 작용해서 내 몸을 모든 걸 자동 조절하는 장치로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성적 사고 안에서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 라는 반응 안에서 두 가지의 자율신경 반응들이 생성됩니다. 자, 위험한 케이스를 먼저 살펴볼게요. 내 머리가 이건 위험해 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TV를 통해서 위험한 거를 알고, 또 책을 통해서도 주위 어른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거라도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건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험한 거야. 위험한 게 내 근처로 다가오게 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감정이 갑자기 긴장되죠? 초조해지죠? 위험을 감지하게 되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불안, 초조,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해서 연수부에서 자율신경의 핵이 나와가지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갑자기 막 끌어올려요. 그럼 위험 신호가 와가지고 감정적인 전달이 오게 되게 되면 내 몸에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되게 떠오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해져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첫 번째, 위험해. 불안해.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쿵짝쿵짝. 왜 빨리 뛰게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쿵짝쿵짝쿵짝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는 내 내부 장기에서 어디 이 근골격계에 피를 빨리 보내주고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쿵짝쿵짝쿵짝 빨리 뛰죠. 그러면 피가 내부에 있다가 내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골격계, 근골격계에 이렇게 피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근육은 어떻게 수축하고 긴장되죠. 불안하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요. 그러면 근육에 피를 많이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을 꽉 주게 되고 긴장되게 해줘. 이제 뭐 어떤 무기를 들어서 싸우려고 해도 힘을 막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긴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힘을 꽉 주게 됐어요. 막 싸웠어. 싸운 다음에 이 상황이 만약에 이제 안전하다고 만약에 내가 이제 머리로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할게요. 안전해. 감정이 이제 끝났다. 평화롭다. 해서 쉬게 돼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죠. 그러면 교감신경의 역치값이 또 이 항진제어등에 내려가면서 부교감신경의 수치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안전하구나. 쿵짝쿵짝 뛰던 게 쿵짝, 쿵짝, 쿵짝해서 외부로 갔던 근육으로 갔던 피를 다시 내부 장기로 돌려가지고 림프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발현됐던 어떤 부산물들 또 찌꺼기들을 이제 제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기로 돌아가는 게 이 자율신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까지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 자율신경 조절이 왜 중요한데, 우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랫동안 긴장되고, 불안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교감신경이 너무 떠 있거나, 부교감신경이 너무 떠 있거나, 둘 다 항진되었을 때는 우리가 몸에 통증과 문제가 마련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조금 예가 들기 쉬우니까 교감신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교감신경의 목적은 원래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목적은 되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조절 장치입니다. 사실 이 몸을 내 생명을 책임지는 되게 이로운 장치예요. 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심장박동을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위험하니까 심장박동을 빠르게 뛰게 해가지고 근육을 저 외부로 피를 보내라고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명령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많은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자동조절 장치로 그냥 AI가 운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얘가 다 알아서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원래는 되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장치고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신경 체계인데 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몸이 생존이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이 교감신경이 자꾸 떠 있는 경우에 만성 통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교감신경 계속 긴장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되면 심장은 어떻게 계속 빠르게 박동하죠. 쿵짝쿵짝쿵짝쿵짝. 자, 하루 이틀, 1년 동안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혈압이 자꾸 높아지죠.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 과부하 걸리죠. 그리고 근육은 우리가 자꾸 싸울 준비를 하는 거와 똑같은 상태로 긴장되고 경직되는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외부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양이 자꾸 적은 거예요. 왜? 근육이 자꾸 자기가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긴장되고 구축되고 경직되다 보니까 되돌아오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이런 긴장 상태에 자꾸 있게 되면 피가 여기서 멈춰져 있고 흘러가지 못해요. 그러면 얘는 근육은
뭉쳐지고 혈액은 흐르지 않죠. 신경도 눌리죠. 림프 순환도 원활하지 않죠. 그러면 이 부위에 그때 비로소 통증 신호가 오게 됩니다. 통증 신호가 오게 되는 이유는 이쪽 부위에 어떤 문제를 좀 알아차리고 해결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율신경 조절은 감정하고 연관되어서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은 내 마음, 감정 표현을 대신하게 해줘요. 가령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만약에 자율신경 조절로 경직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피가 통하지 않아서 피가 부족해서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요. 교감신경은 자꾸 떠 있어요. 나는 긴장되어 있어요. 예민해져 있어요. 오른쪽 어깨는 간의 근막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의 화와 생각을 조절하고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부인데, 그러면 내 인체는 내 마음을 알려주는 경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생각은 많은데 결단을 잘 못하고 결정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 부담이, 내 마음을 알려주는 부담이 여기에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아,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랑 결단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딱 결리게 됩니다. 딱 잡게 돼.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의 양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너무 굳어 있으면, 이 사람은 요즘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생각적인 결단을 못 내려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어깨를 풀어주게 되게 되면 간이 풀리죠. 그럼 간이 풀리면 내 생각에 결단했던 스트레스가 같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풀리게 되게 되면 뇌의 이성적 사관에서 이제 감정이 풀리게 되게 되면 밑에 있는 아까 뇌간에 있는 생명의 뇌가 같이 감정이 이제 풀리게 되면 안전장치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부교감 신경이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인체도 이제 다시 부교감 조절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치유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몸을 만지지만 이 사람의 이 신호는 이 사람의 감정에 내에 전달이 돼가지고 감정까지 풀어지는 동시에 그랬을 때 비로소 부교감 신경이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인체의 외적인 감각 수용체에 인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이 편안한 느낌이 뇌로 전달되면 사고가 이제 안전하다 느껴가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동을 해서 치유 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현대인들의 교감신경이 너무 뜨거나 부교감신경이 너무 강해져 있어가지고 너무 우울하거나 교감신경이 너무 떠 있어가지고 너무 예민하고 화나고 경직되어 있고 소화 안 되고 조금만 해도 뭐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감정까지 편안해지는 원리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외부적인 상황이 자꾸 위험하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가령 돈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내일 당장 10원도 없어. 걱정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불안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불안성이 막 떠요. 사실은 자율신경의 원래 목적은 이 몸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감정이랑 엮여진다 그랬잖아요. 현대인한테는 옛날에는 저기 옆에 코끼리가 오거나 사자가 오는 게 우리 자율신경을 흥분하게 했다면 현대인한테는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거, 이 사람들의 생존에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불안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몸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 돈이 없거나 뭔가 사회적 지위나 명예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안에서
생존이 위험하다고 내적으로 자꾸 느끼기 때문에 생존이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에 와서는 생존의 반응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불안해, 아니면 난 인정을 받지 못해, 나는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생존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생존 반응이 떠버리게 돼요. 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쓸 문화가 없었어요. 사회적 배경이 없었는데, 조건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면 됐어요. 그냥 뭐 사냥해서 먹고 살거나. 그래서 사냥감이거나 아니면 그 먹고 사는 거 안에서만 아니면 실제로 사자가 와가지고 내 생존을 위협할 때만 신경이 뜨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생존 반응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원래의 자율신경 목적은 내 몸을 보호하는 생존 보호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이 자꾸,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면 그러면 자율신경이 내려가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안전하지 않다고, 불안하다고 계속 느끼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몸에 있는 자율신경에 학습된 체계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안전하지 않아라고 이 몸에서 자꾸 느끼고 있고, 이 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강의 안에서는 요까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안전하지 않은 반응이 계속 지속될 때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근데 몸을 풀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게 돼가지고 뇌의 변형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뇌간에 있는 부부의 생명에 있는 뇌를 안정화시켜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경 체계가 안정화돼서 이제 심장 박동이 원활해지면서 내 오장육부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비로소 이 외부에 있는 근육에 있는 혈액이 이제 꽉 잡았던 혈액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림프의 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불치병, 난치병, 또 원인 불명 통증, 많은 증상들이 비로소 이제 균형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가지고 형성된 무의식적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바뀌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무의식을 바꾸려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가 예전에는 정말 불안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나 정말 이제 안전하구나. 왜? 안전하구나 하는 느낌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긴장된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 가서 쉬어요. 만약에 쉬었는데도 이런 상태로 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쉰다고 쉬지만 이렇게 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전한 걸 몰라. 휴식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해서 안전한 느낌은 이런 거구나. 휴식은 이런 거구나. 통하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몸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되게 되면 쉬는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신경체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만지는 사람은 마음까지 치료해줄 수 있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몸을 어떤 부분을 만져가지고 풀어줬어요. 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원장님 저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생존 반응에서 이제 안전 반응, 이제 휴식 반응, 안전한 영역으로 교감에서 부교감,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는 추로 되돌아오게 하는 열쇠가 이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마음까지 잠시 안정되죠. 근데 외부로 나오면 다시 어떻게 돈 걱정 살아가는 방향은 긴장 상태로 있죠. 왜?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뇌에서 인지하는 통증은 보통 한 달 주 1회 가정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하게 되면 이 겉에 것들이 통증이 깔아앉기 시작하고 조절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진짜 무의식 조절 있죠. 내부 장기에서부터 오는 그 긴장된 상태의 조절은 보통 3달에서 6개월 정도 주 1회 가정했을 때 3달에서 6개월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저기 어렸을 때랑 언제부터냐 또 우리가 외국에서는 8살 이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는 좀 나이 체계가 지금 바뀌었지만 10살 이전에 내가 무의식적 학습을 거의 대부분 초기 세팅을 다 해놔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위험하지 않아. 나는 안전하지 않아. 이 뿌리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이 뿌리라는 거예요. 주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8살 또는 10살까지의 내가 안전하지 않느냐가 이미 세팅되어 있어. 그걸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99%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긴장 상태에서 살았어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어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올 시간만 되면 저녁 6시 아니면 7시, 8시 술 먹고 들어오니까 8시, 9시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긴장된 상태로 불안성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상황은 끝이 났지만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어. 내가 직장에 이제 40살 되었어. 50이 되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8시, 9시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해져. 왜? 옛날에 해놨던 이 무의식적 자율신경 조절이 세팅이 된 게 그대로 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 근데 몸은 어느 정도 편하게 해줬고 괜찮아졌는데 뭔가 해결이 자꾸 안 돼.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린다. 이거는 내부 장부부터 해결해줘야 이 어렸을 때 무의식적 조절은 깊은 뿌리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요거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오래 걸린다. 근데 그 원인은 어렸을 때 감정이 아직 해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자꾸 통하게 되면 그 어렸을 때 그 상처, 긴장된 상태까지도 해소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질환과 질병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진짜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근본적인 뿌리까지 정말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려 그러면 자율신경 조절을 위한 핵심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겉에 있는 통증 조절을 먼저 해줘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장부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뿌리까지 원활하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되는데 이 포인트를 6가지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는 아닙니다. 이 포인트예요. 목을 꼭 풀어야 됩니다. 목에 관련된 부위를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해요. 목만 풀면 돼? 그냥 목을 풀어라. 목만 푸는 거에서 그럼 자율신경이 조절돼. 라는 거 이렇게 아는 거와 자, 목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척수로 빠져나가는 이 모든 신경의 흐름들이 목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목이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숨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목 조절이 안 되면 생명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목이 조절이 안 돼. 목이 막혀. 그러면 위에 있는 뇌간에 있는 뇌간 부위의 소통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자율신경은 생명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생존이 불안해. 자율신경은 내 몸의 생존을 책임지는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이 불안해. 그러면 교감신경이 자꾸 떠. 신경이 예민해져.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려면 이 목을 조절해야 된다. 목을 꼭 풀어야 된다. 목을 푸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강의 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을 꼭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을 잘 되게 해라. 자, 저 숨 쉬고 있는데요. 자, 호흡을 여기로 하고 있는 호흡과
요까지 하는 호흡과 요까지 하는 호흡과 몸 전체를 활용해서 하는 호흡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율신경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안전한 영역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몸을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온몸으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왜 현대인들은 자율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몰라요.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숨 쉬고 있는데? 나 살고 있는데? 아니, 안전한 호흡을 알게 해줬을 때 비로소 치유 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야 자율신경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장기 움직임을 회복시켜라. 자, 내장기,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회복하게 해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오장육부는 내 감정이랑 연관이 제일 많습니다. 내 감정은, 내 마음은 먼저 오장육부에 침투합니다. 왜? 감정은 자율신경 조절이라 그랬죠.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건 바로 또 오장육부예요. 그래서 각 오장육부는 나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또 감정, 그 오장육부의 감각은, 통증 감각은 좀 무뎌요, 더뎌. 그래서 이거를 외부적에 있는 체표면에 의해서 오장육부의 통증을 발현할 수 있게 내장 체성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감정이 응축되고 긴장되게 있으면 내부 장기도 응축되고 긴장돼서 자기 본연의 움직임을 못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되는 곳에 갔어요. 불안해요. 그러면 위가 어떻게 돼요? 경직되겠죠.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 두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위는 딱 잡아서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 10년, 20년 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위는 움직임을, 자기 본연의 움직임을 잃어버렸어요. 왜? 여기서 학습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학습이 되고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되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만이 내 생존을 지켜줄 것 같아서 위가 그래서 요것들을 위의 움직임을, 본연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내장기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율신경은 안정화되고 원인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락 흐름을 활성화하라. 경혈자리를 자극하는 게 있고요. 경락의 흐름을 돌리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대표적으로 저는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많은데, 경혈자리를 자극하는 거는 정체된, 경혈은 그 기운이, 에너지가 모이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된 기운을 경혈자리를 자극해서 뻥 뚫어주게 되면 경락 흐름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락 흐름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정경 12경맥과 인맥, 동맥 14개의 경락이 대표적으로 큰 길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체의 경락의 흐름들은 너무 세부적이고 무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하고 생존 반응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하는 정말 쉬운 길, 알 수 있는 길, 인간이 조금 접근이 되게 용이한 길이 바로 정경 12경맥과 인맥 동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 12경맥은 바로 이 오장육부를 대표하는 경락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기를 안정화시키고 경락 흐름을 활성화시킬 때 정경 12경맥의 유주 방향, 흘러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좀 통해 가지고 경락 흐름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흐름을 이제 돌려주게 했을 때 자율신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자꾸 시행을 해줘야 이게 진짜 나한테 당연한 거야 라는 걸 이 몸이 학습을 할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관리해줘야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알게 될 때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혈액순환, 신경의 흐름, 림프의 순환이 잘 되게 하라. 자,
대표적인 혈액순환의 길이 있어요, 인체에. 그래서 큰 혈액순환의 길을 먼저 근육을 통해서, 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신경 흐름을 잘 되게 하려면, 자, 심층 근육, 천층 근육에도 모세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긴 해요. 그렇지만 심층 근육에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경과, 자, 혈관과 신경과 림프는 커플 쌍이다. 같이 흘러간다.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근육을 통해 가지고 이 안을 통해서 혈액순환, 신경 흐름, 림프 조절을 원활하게 해라. 그리고 대표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목숨하고 생존하고 연관되는 포인트를, 혈액순환의 포인트를 먼저 순환시켜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순환들을 잘 해놨다면, 길을 다 열어놓고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면 이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주는 게 CST,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 테크닉에 대한 이름을 빌려왔을 뿐, 뇌하고 척수의 흐름들이 잘 흐를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잘 흘러가는구나, 뇌 척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을 시행해서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완전하게 학습을 시키게 되게 되면 오랜 질환과 질병, 만성 통증, 원인 불명의 증상들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개별적인 질환을 공부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양한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앞에 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관리가 뇌에 전달돼서 감정 조절을 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부교감 신경의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을 오늘 하나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기존에 했던 관리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고, 전달된 것들은 고객이 또 많이 당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화를 느낄 수 있고,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관리를 하게 되면 고객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만진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같이 만져주는 진정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힐러이고 치유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너무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사랑이 내가 나를 이해했을 때 남한테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그 생각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자. 이거는 제가 쟤한테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남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남을 먼저 눈치를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먼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평화와 평온의 바탕 위에서 나의 치유를 먼저 한 다음에 관리를 그만큼만 줘도 충분합니다. 이 사랑은 퍼지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을 알고 고객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환과 통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진정한 치유의 방법은 무엇일까, 또 몸과 마음의 연관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날 되시고요. 평온한 날, 안전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